경기는 좋아지긴 좋아져. 근데 인플레는 안 와. 연준이 안 멈춰. 그러면 주식시장은 좋은 거예요. 금리가 좀 더 길게 저금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ELS 시장 100조고요. DLS 시장은 20조고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위험하더라도 주식하자. 그 1700포인트가 전혀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 SK증권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주가가 증시가 굉장히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뭡니까? 생각보다도 큰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세뷰를 얘기했던 사람 입장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롱과 숏으로 나눴을 때 롱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왜 빠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숏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역대급의 숏 포지션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스닥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숏을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웃고 있겠죠. 뭔가 내가 돈을 벌었다. 왜냐면 높은 데서 팔았으니까 이제 주가 빠지니까 해피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숏 입장에서 어떤 게 무기고 어떤 걸 두려워할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반대의 개념이긴 한데 롱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 보여서 샀을 거고 이거 근데 불안한 건 또 있을 거고 이런 거랑 똑같은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숏 입장에서는 뭐가 무기냐면요. 제일 큰 무기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대선 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과거에 보니까 대선 동안에 주가 오른 적 별로 없던데 불확실해가지고 막 변동성도 커지고 막 그러던데 내가 어쨌든 빠지면 내가 한번 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롱 입장에서는 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롱 입장에서는 쫄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심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들의 가장 큰 무기는 아마 그걸 겁니다. 야, 니 지금 불안하지? 불안하지? 이걸로 이제 숏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숏을 쳐놨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불안해 그러면서 이제 파니까 나 땡큐 그럼 밑에서 사는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에 대한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았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다 회복될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아닐 텐데 나중에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숏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 친구들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숏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이번에 나스닥 조정 끝났고 나스닥이 이번에 세웠던 12,000포인트 정도 수준의 그 레벨이 앞으로 향후 뭐 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게 오지 않을 역사적 고점이고 이거 지금부터 망가진다라고 생각해서 숏을 친 정도의 용감하신 분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가는 힘은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센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기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숏을 한번 해서 먹어보자 이런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야 이게 나스닥에서 그 애플이랑 테슬라가 야 주식 분할했는다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펀더멘탈 상관도 없는데 주식이 20%는 오르냐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니네들은 밸류에이션 높잖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20% 정도 먹을 걸로 타겟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망가진다라고 생각한 사람 말고 그냥 한 요 정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 1차 목표가는 도달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경기가 만약에 이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있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좀 되게 좋아할 만한 숏 입장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거는 뭐냐면은 야 미국에서 대선 때문에 부양제도 통과 안 돼가지고 경기 더 망가진대더라. 야 이런 게 를 노리고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게 다 소멸된 악재가 돼버렸어. 왜냐면 이걸 다 반영해버렸어. 올해 말까지 안 된다던데? 알려진 악재지. 알려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친구들의 경기는 또 이제 뭐가 되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얘네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 경기가 안 좋으면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 쓰겠다 야. 그러니까. 야 파월도 그렇고 파월이 막 겁주잖아요. 이거 안 내면은 저기 사람들 집하라고 집값 폭락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경기가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숏 입장에서는 막
마냥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 부양책이 나오면 얘네들은 진짜 엄청 무서울걸요. 네,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미 폐가 다 까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도 없는데 만약에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얘는 쫄린단 말이에요.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너무 이미 많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숏하는 애들이 그 대선 전까지 바로 커버할 거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지금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얼마 전 직전에 최근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10% 정도 이상의 조정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과속 방지턱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데 그 그쵸. 중간에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서 좀 큰 생각보다는 큰 폭의 조정이 왔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롱 포지션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그 정도 생각일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다 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10% 정도 조정 받으면 그럼 이제 그때는 사면 되잖아. 좋은 바잉 찬스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10% 빠지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또.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또 못 산단 말이에요. 새로 생각하지 다시 거기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도주를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는 또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팔아도 옛날 생각이 더 빠질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또 못 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주도주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 기존의 그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시장에 대한 뷰는 네네. 크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크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에요. 자,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디플레이션이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압력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압력은 이런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고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막 경기가 안 좋고 전부 다 디플레이션 요인인데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 풀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연준이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웬걸 이걸 했더니 오히려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통화량 증가를 놓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금리가 낮게 유지됩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비 기업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이에요. 왜냐? 이 기업들이 망하거나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이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비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왜 만들어지냐면 금리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는 내니까 이자는 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자가 왜 낮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럼 야 잠깐 통화량 증가해서 인플레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은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라는 비판을 2008년 이후로 계속 있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극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100명이 똑같은 돈을 들고 있을 때 비해서 소수가 이만큼을 들고 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디플레이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인플레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연준이 AIT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만들어서 인플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플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는 연준은 뭐였냐면은 인플레 파이터였어요. 야, 인플레가 온다고? 내가 금리 올려서 막아줄게. 내가 인플레 파이터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인플레를 막는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디플레랑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인플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AIT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연준이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를 하락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하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어떻게 만드냐? 금융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팁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팁스라는 상품은 뭐냐면은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를 금리에다 더해줘서 쿠폰을 주는 거야. 물가 연동 국채예요. 연준이 올해 상반기 때 물가 연동 국채인 팁스가 1,00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요. 연준이 1,400억 달러를 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팁스 시장 내에서 연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연초에 10%에서 지금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팁스를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왜 샀을까요? 와, 인플레 올 것 같은데 내가 인플레 오면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러고 샀을까요? 연준이? 그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샀을까요? 기대 심리를 키워주기 위해서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야, 이거 팁스 올라가서 봐라. 야, 인플레 온다니까? 인플레, 디플레 걱정하지 마. 야, 이 녀석이 디플레 저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괜찮아. 인플레 올 거야. 이렇게 기대 심리를 만들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혹은 느리게든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부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천천히 오거나 안 온다. 경기가 과열이 돼가지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경기는 좋아지긴 좋아지네. 속도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인플레는 안 와. 연준이 안 멈춰.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의 힘만으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단견이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유동성의 힘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왜냐하면 유동성의 힘이라는 얘기는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자,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다가 주가가 빠지면 유동성이 없어졌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유동성의 힘으로 설명하기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문턱이 낮아진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금리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금리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금리는 무슨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냐? 금리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 금리가 지금 0.25%예요. 0.25%에서 0%까지는 진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안에 시간의 방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시간의 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금리는 이제 이 금리가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언제까지 갈 겁니까가 이제 시간의 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축이 이동해서 0.0에서 0.25%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AIT가 있을 수 있고요. AIT 끝나가지고 뭐 잘 안 돼가지고 또 만약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YCC가 있을 수 있고요. 금리를 컨트롤한다는 금리를 그리고 또 뭐 MMT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0에서 0.25%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일이 있어봐야 주가가 올라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0% 가까운데 채권을 왜 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들고 있냐면 컨벡서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금리가 낮아질 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요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시간의 방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쪼개고 있으면 그때마다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로어 바운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연준에서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논문을 제가 봤을 때 그 제목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lower for longer예요. 낮게는 오케이. 근데 얼마나 더 길게. 근데 이건 시간의 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좀 더 길게 저금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금을 놔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예금하면 지금 바보 될 것 같아. 바보 되는 걸 알게 되면. 근데 그 금리가 앞으로 내가 30대 때 내내 40대 때 내내 이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패드에서 연준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또 어나운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님 논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그게 이번에는 2023년인데 다음번에는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발표에서.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연준이 계속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거다. 이번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분들은 저는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강세 비율 막 말씀드리고 막 이렇지만 틀리면 어떠나 저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떨어졌다고 해서 나가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신 분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앨러스 연준의 카플란 총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나는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즉 20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거를 나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게 걱정돼서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지, 그래, 알지. 근데 어떡하냐 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연준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작년에는요, 옛날에 우리가 금리가 낮은 상황이니까 야, 여기 금리 혹시 어디 1% 더 준다는데 하냐? 그런 거예요. 찾아다녔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그랬어요. 엄청 찾아다녔어요. 야, 1%만 더 주는데 비교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요새? 맞아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일드 헌터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냐면 그거 찾아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 왜냐면 엄청 오랫동안 장기 저금리니까. 그리고 그런 찾아다니는 상품들이 나를 완전히 배신해버려. DLS. 금리 4% 준다고 하더니, 뭐야 이거? ELS. 금리 4%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상품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니까 금융시장에서 그 상품 만들어내려고 엄청 혈안돼서 그 상품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ELS 시장 100조고요. DLS 시장이 20조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돈들이 아마도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위험하더라도 주식하자. 그게 깔끔하고 낫더라. 오케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그래서 시장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반등, 지금 이제 조정이니까 조정이 네네. 끝나고 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걸 텐데요. 네. 그럼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또 상황이 달라질 거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 한 9월, 10월이니까 내년 한 3월, 4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게 있는데 네. 대략 한 2,7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SK증권의 타겟 프라이스는 2,700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금리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다라고 지난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금리를 저희는 이제 7% 초반으로 봤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낮아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ROE 부분. 우리나라가 ROE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8%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7%의 COE에 8%의 ROE가 나오면 PBR이 한 배가 넘어도 된다라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요. 과거에 10년 동안 그 정도의 체력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 8%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한 좀 까자. 그래서 한 7% 후반이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2,700포인트는 나올 수 있어요. 이 어닝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지금 올해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나이키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갑자기 왜 삼성전자? 나이키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이키의 매출은 1% 빠졌어요. 작년보다. 근데 순이익이 10% 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나이키는 판촉비를 30% 줄였어요. 자, 보세요. 나이키는 여기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사고 있는 와중에 굳이 나는 나이키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판촉비잖아. 나는 나이키요, 나는 나이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는 나이키니까. 다 알잖아.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1등 업체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핸드폰 살 때 비교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삼성이잖아. 사는 거예요. 1등이니까. 브랜드가 있으니까. 1등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내년 전망도 반도체가 시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어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 7% 정도의 후반에 ROE가 나온다고 보면 제가 COE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2,700포인트가 전혀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아니다. 가능하다.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